한여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 조수석에 한 여성이 엎드려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아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가 오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출동해 보니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외상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가 했는데 도구나 약통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타살 가능이 있어 보여서 저희 강력팀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30살 유화영이란 여성이었는데요. 여러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였습니다. 그날 새벽 4시 50분 한강공원 주차장 CCTV에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운전자는 피해 여성보다 덩치가 훨씬 커 보였습니다. 차는 누구 거였나요? 숨진 여성 본인의 차였습니다. 전날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그 차의 이동 경로를 CCTV로 역추적했는데요. 밤 11시쯤 강남의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병원 로비에 지금 들어가는 저 여성이 바로 유아영 씨입니다. 그리고 2분 뒤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들어간 지 3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2시 40분. 병원 CCTV에 다시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은 유화영 씨였습니다. 완전히 축 늘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저 남자가 병원에 뒤따라 들어온 남자인 거죠? 그 남자가 유아영 씨의 차도 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밤 9시 30분쯤 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가 죽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김 원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진 유화영 씨가 갔다던 곳도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였잖아요. CCTV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던 남자가 바로 김 원장이었습니다. 환자가 찾아와서 수면 장애와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피해 여성에게 링거를 이용해서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병실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환자 상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새벽 한강공원 주차장 CCTV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던 중에 유화영 씨의 차를 뒤따라오는 SUV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부터 한강공원까지 계속해서 딱 붙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김 원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날 새벽 3시 30분쯤에 아내는 병원에서 당직을 선다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묻어야 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분이 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이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병원에서 휠체어에 태우고 나가서 시신을 자기 차에 실은 거예요? 그렇게 시신이 실린 차를 몰고 집까지 간 거죠. 김 원장은 아내에게 차를 몰고 자신의 차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SUV를 운전해서 따라가 보니까 김 원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 차는 병원 앞에 정차를 했고요. 김 원장의 차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에 낯선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유화영 씨가 몰고 갔던 그 차로 바꿔 탄 건가요? 이때 시신도 옮겨 실은 게 맞습니다. 김 원장은 아내에게 계속 따라오라고 한 뒤 유아영 씨 차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본인만 차를 몰아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혼자 나와서 아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환자가 지금 죽었는데 갖다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간적으로 병원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했다면은 신고하고 절차대로 조사를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과실이 없다면은 처벌받지도 않고 병원에도 피해가 갈 게 없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이 아예 없었습니다. 뭐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여 투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되고 직접 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 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는데요. 병원 도착하기 2시간 전 대화 내용입니다. 언제 우유 주사 맞을까요? 오늘요. 어디에 있는데요? 아직 밖이에요. 10시 정도 되면 전화 주삼. 우유 주사 이게 프로포폴 말하는 거죠? 제가 11시경 집으로 갈까요? 집에 엄마가 계세요. 그럼 병원 11시에 올래요? 네. 저 도착했어요. 김 원장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요, 유아영 씨가 김 원장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으면서 가까워진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유아영 씨가 김 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프로포폴을 놔달라는 거였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프로포폴은 치료 목적이 없이 불법으로 투약을 할 경우에 투약한 사람과 투약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여성은 왜 프로포폴을 달라고 했을까요? 심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유아영 씨가 배우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려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프로포폴에 중독이 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프로포폴이 푹 자고 일어났다 개운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높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전 김 원장은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가서 피해 여성에게 투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전과 4개월 전에도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렸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피해 여성의 집에서 투약을 해줬다고 합니다. 유하영이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다고 도와줘? 거절하면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했어요. 시신이 발견되고 15일 뒤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숨진 피해 여성의 몸에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김 원장의 정액이 검출됐습니다. 김 원장은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자기 몸이 안 좋다면서 미다졸람 5mg을 달라라고 한 거죠. 받아가지고는 609호 입원실로 갔습니다. 김 원장은 생리식염수에 미다졸람을 혼합해서 링거로 투여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고 흔히 부르는 진정 내시경 때 맞는 약이 미다졸람입니다. 역시 항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사건 당일에 프로포폴 대신 투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잠시 후에 유하영이 깨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6번 정도에 걸쳐서 피해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처럼 관계를 가진 뒤에 두 사람 모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유아영 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맞던 프로포폴이 아니라 이때는 미다졸람을 맞아서 사망을 한 건가요? 미다졸람은 사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프로포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에 사용합니다. 5mg이면 또 양도 많지 않아요.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게 또 있었습니다. 무려 12가지의 약물이었습니다. 미다졸람을 먼저 투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약물을 다 섞었다고 하는데요. 미다졸람을 맞고 자다 깨서는 오늘은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을 푹 자고 싶으니까 약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 효과를 높이려고 여러 개를 섞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약물 조합입니다. 제가 처음 이 리스트를 보고 떠오른 생각은 한마디로 와, 완전 미쳤구나 였습니다. 이거를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은 데카론이라는 그런 약물이 되겠는데요. 신경 말단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거나 자발적인 근육 움직임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내장 근육 그리고 또 숨을 쉬는 호흡 근육까지도 차단을 시킵니다. 혹시 숨도 못 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카론을 사용할 때는 인공호흡기가 무조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링거를 통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투약 방식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링거, 즉 정맥으로 투여하면 절대로 안 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거나 시술을 할 때 척추 마취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인데요. 이 나로핀을 혈관으로 주입하게 되면 부정맥, 저혈압, 심정지, 그리고
경련, 발작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눈에 띄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리도카인이라는 약제인데요. 네. 흔하게 쓰는 국소 마취제 약제입니다. 리도카인이 그 자체로 독성 효과로 사망을 일으킬 만큼 많은 또 양을 투여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다 투여를 하면 결국 환자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숨을 안 쉬는 전신 마취 상태가 되죠. 전신 마취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성관계 있잖아요. 네크로필리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시신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쾌감을 얻는 일종의 이 정신질환이거든요. 마취 상태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 사망한 거하고 뭐 유사하지 않습니까? 절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김 원장은 성폭행을 한 거네요. 문자 메시지에는 김 원장이 우유 주사를 권하기 전에 보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한잔 할래요? 아하.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거네요. 언니의 말에 의하면 이 동생이 연애 게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뿌띠 성형 같은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로포폴을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한번 맞아볼까 했는데 마침 김 원장이 돈을 주면 집에서 놔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럼 유아영 씨가 먼저 접근했다라고 김 원장이 얘기한 건 반대죠. 이 12가지 약물의 목적은 정말 성폭행이었을까요? 사건 당일 처음 투여했던 약물은 미다졸람이었는데요. 수면 마취 후에 잠을 푹 잘 잔 경우라면요.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워주는 역할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왜 미다졸람을 투여했을까요? 김 원장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번 빼돌렸잖아요. 네. 근데 자꾸 없어지니까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프로포폴을 달라고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아영 씨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가요? 잠이 들었다가 다시 완전히 깬 상태에서 베카론이 들어갔다면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숨도 쉬지 못하고 서서히 질식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끔찍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고요? 재판부에서도 투약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보면 수면 외에 다른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지 않나요? 살인죄에 입증을 못하니까 과실치사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과실치사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붙인 걸 거예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욕심 때문에 약물을 투약한 게 아니냐고 김 원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처음 자수를 했을 때는 벌벌 떨면서 말도 잘 못하더니 나중에는 밥도 잘 먹고 형사들과 농담도 하면서 능글능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아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죽을 줄은 정말 몰랐다 하면서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6개월 형 집행이 끝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의사면허 재발급 신청까지 합니다. 설마. 보건복지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 원장은 충분히 반성했습니다 하면서 소송을 이제 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주목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원장은 의사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김 원장의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의사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약으로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게 참 너무너무 씁쓸합니다.